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저자는 김수현, 출판사는 클레이 하우스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물을 것. 아파트 놀이터에 들어온 동네 아이들을 붙잡아 가둔 입주자 대표의 기사를 읽었다. 남의 아파트에 들어와 노는 것은 도둑질이라며 아이에게 이놈 저놈 욕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부모의 항의에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놀이터는 아파트 사람들 고유의 공간이다. 거주민이 아닌 사람의 방문은 주거 침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어디까지를 주거 공간으로 볼 것인지 놀이터를 이용한 것을 침입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해석을 다툴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아이를 도둑이라 비난하며 신고까지 할 일인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수치심과 상처가 될지는 왜 묻지 않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법적 논리의 문제를 넘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인간다움에 대한 질문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소리가 되기 십상이고 오히려 위선자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질문 없이 우리는 정말 괜찮을까? 허무하지 않은가? 정말 거기에 행복이 있는가? 나 역시 부족함을 끌어안고 사는 존재이고 언제나 옳은 선택을 내리는 건 아니며 부끄러운 날도 많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인간다움에 대해 질문할 것이고 과정의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길을 찾을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인간은 그런 존재여야 하므로 방황하는 어른이 될 것.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는 닐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엄격한 아버지에게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강요를 받으며 자라온 닐은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연극 한여름밤의 꿈의 주연을 맡는다.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며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 닐에게 아버지는 당장 그만둘 것을 명령하며 전학을 시키겠다고 엄포를 넣는다. 연극을 하고 싶었던 닐은 아버지의 강요에 반항하려 하지만 닐의 시선에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오자 반항을 포기하고 입을 닫는다.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절박하고 애처로웠던 것이다. 닐의 표정에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비친다. 그리고 그날 밤 닐은 아버지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주어진 삶은 견딜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삶은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하는 것이다. 한 정신과 의사는 헝가리, 일본, 우리나라의 공통점으로 방황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세 나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는데 바로 높은 자살률이다. 우리나라에서 방황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자 금기에 가깝다. 오죽하면 방황 청소년이라는 말까지 있을까?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을 정년기라는 데드라인에 맞춰 완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잠깐의 방황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실망하는 부모님과 실패자로 규정짓는 수근거림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라는 두 가지 지표를 갖게 되었다. 이 지표의 공통점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마저 포기한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이곳을 살만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이다. 주어진 과업을 빠짐없이 수행했는지를 개인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사회. 그 안에서 잠깐의 정체라도 있으면 개인은 초조해지고 숨이 막힌다. 지금보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도 있으니 힘들어하는 건 엄살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두려움의 실체는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비참함과 고립감이다. 경제적 지표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의 모순됨에 우리는 날이 서고 좌절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유토피아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은 북유럽 국가에서 그 답을 찾는다. 그런데 벨기에 교육 잡지 클라세의 편집장 레오 보만스에 따르면 북유럽 사람들의 높은 행복감은 높은 소득이나 복지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넘치는 자유, 타인에 대한 신뢰,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의 결과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반대 지점에 있다. 자유의 박탈, 획일적인 삶의 강요, 타인에 대한 불신. 만약 어떤 삶을 살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실패와 방황 끝에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 기회와 응원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실존의 문제만큼 절실한 사회적 복지는 마음껏
방황할 수 있는 자유와 그런 서로를 바라보는 너그러운 시선이다. 이건 교과서적인 말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서로에 대한 관용과 너그러움이 우리를 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니 우리 이제 그만 불행하자.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 말하지 않을 것. 고등학교 때 인생의 목적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내 대답은 기억나지 않지만 많은 친구들이 행복이라 말한 건 기억이 난다.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왜 사느냐는 질문에 대한 가장 흔한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낭만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느끼는 원시적인 감정은 기쁨, 분노, 혐오, 공포, 슬픔, 놀람 이렇게 6가지인데 인간이 행복하려고 지구에 왔다면 행복에 가까운 감정을 딸랑 한 가지만 세팅해 놓았을 리 없다. 굳이 부처와 쇼펜하우어를 들먹이지 않아도 삶이란 행복이 넘치는 꽃밭이 아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규정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너무 자주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 쓰고 어떻게 해서든 슬픔을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은 본래 행복과 불행을 모두 포함하는 경험의 장이다. 베르사유 궁전을 아름답게만 두고 싶어서 화장실을 없앴다 해도 산다는 건 궁전 구석에서 몰래 똥도 누고 때론 남이 싼 똥도 밟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가끔은 슬퍼도 우울해도 된다. 맑은 날만 지속되면 가뭄이 되듯이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나 역시 당신의 행복을 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은 삶 그 자체일 뿐이다. 10번 중에 6, 7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지만 10번 중에 10번 다 행복하려 한다면 그건 강박증이다. 가볍게 살아갈 것. 한 달 일정에 배낭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 혼자 하는 여행이 처음이라 불안했던 나는 짐을 잔뜩 챙겼다. 책만 3권에 고데기도 2종류를 챙겼으니 짐을 쌀 때 미쳤던 게 틀림없다. 2개의 가방을 낑낑 쥐고 다녔던 나는 여행이 일주일 남았을 때쯤 완전히 지쳐버렸다.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나 자신에 신물이 났다. 다음 여행지로 가기 위해
공항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가방을 풀고 필요한 물건만 남긴 뒤 짐 절반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렇게 절반의 짐을 버리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여행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여행 중에 만났던 지인은 1년 반 넘게 여행 중이었는데 그가 가진 짐이라고는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겼고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때그때 구입했다. 예를 들면 입고 있는 옷이 낡으면 현지 시장에서 구입하는 시기였는데 그 자체가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불안하다며 너무 많은 짐을 챙기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하진 않다. 필요할 때 충당할 수도 있고 늘 무겁게 짊어지며 사는 것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이 이득일 수도 있다. 삶이란 오랜 여정이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 삶의 무게가 버거워졌다면 불안한 마음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그것들을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행 내내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짐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삶을 무겁게 만드는 불필요한 욕망과 잘못한 것 없는 부끄러움과 지치기만 하는 과잉된 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한 최후 통첩, 그 포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을 멀리하라. 톨스토이. 메마르지 않으려 노력할 것. 친구를 만나러 호주에 갔을 때 동물원에 간 적이 있다. 엄청난 규모로 인공적인 시설이 최소화된 동물원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내 옆으로 아베크롬비 화보에서 나온 듯한 젊은 남자 무리가 지나갔다. 우리에게 동물원이란 대부분 아이를 동반한 가족의 공간인데 자연 속 동물을 구경하는 일이 젊은이들에게도 놀이인 것이 흥미로웠다. 그곳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눈 호주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가 버드워칭, 그러니까 새를 보는 거라 말하기도 했다. 친구가 만난 10대 후반의 또 다른 호주인은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함께 지낼 기대감을 늘어놓았는데 할머니 댁에 저녁 식사 자리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차려지는지, 얼마나 많은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를 자랑했다고 했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본 호주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즐거움은 자연과 가족에 있는 듯 보였고 나는 그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가족으로 끈끈하게 결속된 우리에게 명절은 의무감이고 크리스마스는 집에 있으면
처량한 날인데 말이다. 한국 전쟁 직후 최빈국이었던 우리는 잘 살아보자는 열망으로 마음을 모았고 유리를 찾아보기 힘든 압축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하지만 다니엘 투처가 한국의 모습을 담아낸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는 기적을 이룬 대신 사소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감각을 잃었는지 모른다. 감정을 견뎌야 하는 노동과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경쟁 속의 마음은 메말라 갔다. 메마른 감정은 즉각적이고도 강렬한 자극을 찾게 했고 즐거움은 이윤과 소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습되었다. 하지만 자극적인 즐거움이 끝나면 일상은 더 무료해지고 생은 활기를 잃는다. 만약 당신이 삶을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삶의 앞마당에 있는 사소한 행복에 예민해지고 살아있는 삶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즐거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놀이와 방법을 익혀야 한다. 그건 초라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쉽게 행복해지는 일이다. 지금의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하라.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 창조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순간이다. 다들 알아서 행복할 것. 내 동생은 누뚱이다. 막내 동생은 부모님의 남은 숙제랄까. 엄마는 동생이 자리 잡고 잘 사는 걸 봐야 본인도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엄마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동생이 행복해야 한다. 그 말은 엄마의 행복이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뜻이다. 그건 자기 행복의 결정권을 문밖에 두고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주기를 기다리는 일이다. 그러면 동생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자신이 불행하면 엄마도 불행하다. 자신의 행복을 다루기도 벅찬데 실패하면 엄마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불효자가 되니 마음은 더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근심을 느끼고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것에 부담감을 느낀다. 결국 서로의 행복을 염려하며 행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염려와 부담감 모두 사랑에서 출발했다 해도 애초의 행복은 각자 책임져야 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이야기하지만 감정의 간병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누구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타인의 행복은 우리의 영향권 밖의 일이며 우리의 행복 역시 타인에게 유임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 자신의 행복을 방치하지 말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애정과 사랑은 나누되 자신의 행복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니 부디 다들 알아서 행복하자. 지나간 과거와 작별할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반 아이 중 몇 명을 유독 예뻐했다. 수업 시간엔 항상 그 아이들에게만 질문했고 늘 그 아이들을 칭찬했다. 나는 나를 주인공 옆에 앉아있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내가 그렇게 느낄 정도니 어지간히 편애하셨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촌지받는 것으로 유명한 선생님이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빈손으로 찾아가자 면박을 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몇몇 아이들을 예뻐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어른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저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꽤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세상엔 참 답 없는 인간도 한심한 인간도 많다. 그들은 어린 시절 우리 내면의 상처를 주기도 했고 성인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우리를 잡아 끌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서 진단한다. 내가 자신감이 없었던 건 그 선생님의 차별 때문이었고 내가 자존감이 무른 것은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이었고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는 건 아이들의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거기까진 옳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그 과거에 머물러 뒤늦게 보상받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져 비운의 공주님 취급을 받기 위함도 아니다. 그 고리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세상에는 한심하고 서툴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있고 우리는 운이 나쁘게도 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를 보며 되짚어볼 진실은 그 선생님은 그저 한심한 인간이었을 뿐이고 나의 부모는 처음부터 부모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 서툰 어른이었을 뿐이고 그 아이들은 어리석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만큼 너무 어렸다는 거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연약했던 나에게 위로를,
미성숙했던 그 모든 존재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한다. 그래도 당신은 당신을 이해할 것. 예전에 성인 진로 상담을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소위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의 삶이 그리 수월하진 않다고 한다. 그들은 학창시절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사고 폭이 넓어서 주입식 교육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에디슨이 1 더하기 1은 2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이들이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가지 못하고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할 경우 그 생활을 더 견디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울증이나 강박증 약을 복용하며 힘겹게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괴로워하는 그들을 향해 주변 사람들은 남들도 다 원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건 아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에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꼈을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내가 힘든 크기와 타인이 힘든 크기는 같지 않다. 세상에는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운 사람도 달리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듯이 같은 문제에도 체감되는 난이도는 다른 법이다. 어떤 일이 유독 힘들다면 그건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서, 내가 엄살을 떠는 사람이라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나라는 사람에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기성화가 내 발에는 유독 아프게 느껴진다 해도 그게 발의 잘못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힘들어하는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자. 그들을 비극으로 이끄는 건 그들조차도 힘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 스스로를 동정하거나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게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몰아세우는 자기 비판과 불필요한 자책을 중단하고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존중하는 일이다. 때론 이해받지 못함이 서글플지라도 적어도 나 자신은 스스로를 이해해야 한다. 나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것. 나는 한때 불행수첩을 만든 적이 있다. 우울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그 감정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기분이 나아지면 다시 읽어보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상황을 극단적으로 예측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몇 번 적고 보니 내가 너무 불행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수첩의 용도를 바꿔 행복 수첩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우울함이 지나간 순간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수첩에 기록했다. 그렇게 수첩에 기록하고 보니 나라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고 우울한 순간도 곧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는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복은 어느 날 아침 식탁 위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에 있어 알아두면 좋은 많은 것 중 MBTI보다 조미료의 보관 방법보다 연말 소득 공제를 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무엇으로 회복하는가? 나는 어느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하는 자신의 행복을 다루는 노하우다. 행복하고 싶다면 나 자신의 행복에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